6개월 사이에 후원금을 3억 3천만 원을 비교적 열심히 쓴 셈이죠. 이제 이거를 과연 3억 3천만 원을 다 어떻게 썼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후원금 기사 지금 또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후원금을 어떻게 썼느냐. 또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조선일보만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일면 기사인데 수상한 후원금이라고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박민혁 차장 보면은 뭔가 그 효성그룹이 이제 형제끼리 분쟁이 있는데 둘째 조현문 씨의 부인이 이제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 뒤에 뭔가 조 회장을 고발. 효성그룹이 이제 그 조현문 부사장과 조현준 회장 간의 이제 경영과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던 무렵, 이때 이제 조현문 부사장의 부인 명의로 이제 김기식 당시 의원한테 후원금이 50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 후원금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최고 한도고,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후원금을 낸 사람을 봤더니 2사람이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부인이었다. 근데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조현문 부사장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조 회장 쪽을 향해서 이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을 하죠.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지금까지는 사실관계예요. 후원금 500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상대 진영을 향해서 김기식 의원이 이제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후원금이 과연 이 조사를 요구한 것에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가 지금 쟁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금감원 조사를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셈이죠. 네, 김기식 원장 어떤 반론 같은 게 나왔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아직 없고요. 오늘 중으로 반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예상컨대 법상으로는 다 적법한 겁니다. 특별히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는 내밀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후원하고 후원금을 쓰는 것은 문제는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야당 입장에서는 어저께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새롭게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의 입법 로비 같은 사건을 보게 되면 후원금을 받게 되고 그 후원금에 따라서 법안을 이해관계자들의 청탁에 따라서 입법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당초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내가 애당초에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는 결과가 좀 뒤바뀌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갖게 되는 권한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고, 두 번째는 입법을 하게 되는 권한, 세 번째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예산에 관한 측면은 실질적으로 키앱이라고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외국을 가고 그 예산에 대한 영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가 있는 거고,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정무위 소속으로 금융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피하고 싶은 거는 이런 국회의원으로부터 우리가 감시를 받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만약에 행사를 하는 과정이 무언가가 개입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은 어떤 식의 해명이 있는지를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후원금 얘기를 해봤어요. 또 하나는 2015년에 미국과 유럽 출장을 갔다는 소식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특히나 그 유럽 출장 중에서도요, 김영주 의원님 로마에 갔거든요. 근데 로마에 갔던 일정을 보면은 어떤 뭐 유럽 사무소, 키예프의 유럽 사무소 신설이란 목적과는 뭔가 좀 달라 보인다. 거의 보면은 관광, 로마에 얼마나 여러 가지 유적지가 많습니까? 관광을 했던 그런 영수증들을 채널A를 비롯해서 이제 언론들이 지금 입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을 살펴봤더니 벨기에로부터 시작돼서, 벨기에는 워트르 전쟁 기념관을 갖고, 로마의 콜로세움과 뭐 유명한 유적지들을 많이, 바티칸을 갖고, 특히 바티칸에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여성 인턴이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그런 지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뭐 샤모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인데 사실은 몽블랑을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절경이죠. 거기에서도 케이블카를 타는데 몇십만 원의 돈을 쓴 영수증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 전체 일정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이제 무슨 유럽 사무소로 개설하기 위한 협의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정들 영수증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를 이렇게 순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5월 말부터 이렇게 2015년도입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것을 충분히 또 김기식 금감원장이 그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정책적인
투어였다라는 것을 해명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로마만 집중해서 보면은 3일 있었습니다. 금, 네. 토, 일 있었는데 금요일만 이제 공식 일정이 딱 한 건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관련된 인사를 만나는 게 한 건이고, 이제 토, 일에 있어서는 이제 차량을 그러니까 얻어서 이제 관광 비슷하게 하는 거고, 영수증에 나온 게 이제 콜로세움도 있고, 그다음에 네.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전망대 같이 위로 올라가는데 저게 바로 그 영수증인데요. 네. 거기 올라가려면 저렇게 티켓을 끊고 가야 되는데 그 티켓이고, 또 한 가지 같은 게 콜로세움도 콜로세움에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 갱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액수가 더 많이 비싼데 네. 영수증을 저도 봤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의 입장권이 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 대표적인 거죠. 콜로세움하고 바티칸 시티의 바티칸하고 그다음에 성베드로가 이게 원래 핵심적인 관광지인데 거기를 갔다 왔다는 영수증을 키예프 쪽에서 붙여서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저게 지금 보면 콜로세움 일정을 굉장히 깊이 탐구하셨네요, 형님. 아니 마치 가본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김기식 당시 의원의 그냥 개인 돈이 아니라 KF 그렇죠. 거기에서 돈으로. 이제 해서 청구를 했죠. 그래서 그 연구소에 쓴 내역을 하면서 거기 영수증을 다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기식 의원과 그다음에 같이 갔던 비서의 이름으로 딱 돼 있어요. 두 사람 이름에 해당되는 청구서로 쭉 붙어 있죠. 거기에 이제 저 영수증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니까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김기식 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김 원장의 해명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외유나 로비성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공적인 목적을 갖고 했고 또 외유를 갔다 온 뒤에도 어떤 특혜나 대가 없이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고 또 예산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국민들께 죄송하다. 제 스스로 아무리 그때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더 경계하고 주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충분히 다 수용합니다. 김기식 원장이 이제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한 가지씩 뭔가 불거지는데 저게 이제 또 관행이라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행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전체들이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발끈하는 거죠. 이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저게 이제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번도 저렇게는 가지 않았다. 피감 기간에 해서 개인적으로 여행을 저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면서 이제 다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초선 의원들이나 이제 인터뷰를 간략간략하게 싣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 위원장이 국회의 관행이라고 말한 것은 국회의원 대다수의 명예에 먹칠하는 지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내부에서도 네. 저건 약간 좀 비정상적인 어떻게 관행을 얘기하시니 또 다른 야권의 이건 야권이죠. 피감 기간 많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오래 일했지만 피감 기간과 가는 해외 출장 제의는 거절했다. 그러니까 저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국회 내에서도 자발적으로 저런 논란이 계속 많아서 네. 자정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관행이다 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는 억울하다. 거고. 네. 그러니까는 1991년부터 있어요. 뭐 윤리 실천 규범에서 피감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가면 의장한테 보고하게 가게 돼 있고 네. 17대 국회 기억나시면 오세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정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 2015년에는 청탁금지법 김기식 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그때 이제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도 많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해놓고선 국회의원 전체를 관행이라고 얘기하느냐. 화난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또 궁금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여기서 국회의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피감기관 돈으로 나는 외국을 갔다 온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네. 산자위 지금 방금도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원자력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원자력 발전 지금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왜곡되거나 이것이 네. 피해가 크다고 특히 핵 폐기물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프랑스라든지 우리나라가 사실 프랑스에 굉장히 원자력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핀란드 방패장 이런 데서 우리도 방패장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김기식 원장처럼 혼자 갔느냐 그건 혼자 간 거 아니고 여야가 함께 같이 갔고 네. 같이 공식적인 수행 일정 속에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혹시 다녀왔어요. 비선 따라갔어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네. 실제적으로 그런 일정에는 이미 국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수석 보좌관들이 국회 의사국에서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솔직히는 뭐 산자위가 가면 그쪽에 코트라든지 부분적인 도움을 네. 받는 그것도 뭐 사실 적폐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을 별도로 데리고 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 이번 케이스가 굉장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김기식 원장이 얘기하면서 본의 아니게 김영주 의원님 과거를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실례지만 있는데 몇대 국회죠 그게? 17대 국회. 네.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17대하고 18대 국회까지는 네. 피감 기관으로 이제 해외 이렇게 출장을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대 국회 아까 김기식 의원이 19대 국회인데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김영란법이 통과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론화한 이후에 19대 국회 중반기 이후에는 네. 그 전에 국회 17대, 18대, 16대 국회 때보다는 80% 가량 이 피감 기관으로 가는 게 탁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네. 2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김기식 의원이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두 가지 점인데 혼자 대부분 피감기관 가면 대부분 여러 의원이 같이 가는데 혼자 가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거기에 비서를 동행했다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라는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바로 인사검증을 했는데 네. 조국 수석이 이렇게 김기식 원장을 인사검증했는 게 맞느냐 관련해서도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미래연 패밀리 조국 수석이 김기식을 검증했다니 결국은 두 사람 참여연대부터 같이 몸담았고 친밀한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은데요. 참여연대에 같이 이제 몸을 담았던 것도 사실이고, 당시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시민단체 만들었는데 여기에 조국 수석과 김기식 원장이 공동대표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인 더미래의 연구소의 패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부터 16년에 김 원장과 더미래의 연구소의 이사로서 조국 수석이 활동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국회에 오게 되는 여러 대상자, 대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강사로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는 분명히 김기식 원장의 과거 행적들이 상당히 고위공직자로 가기 부적절한데 청와대가 나서서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상 조치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서관들에게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에게 액자를 선물합니다. 그 액자 선물한 내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춘풍추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보다 더 엄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조국 수석의 인사검증에서 나와 있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내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을 서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액자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조국 수석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뭐 반론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더 좋은 미래 측에서는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소속이 돼 있는데 악의적인 흠집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김 원장 개인 연구소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공식적 절차 거쳐서 결정이 됐는데 너무 흠집내지 말아달라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박명혁 차장 청와대에서 매일매일 보면은 최근에 조간신문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까? 김기식 원장과 관련돼서는 어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특별히 다 적법했고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간다. 근데 오늘도 또 아침에 한번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변함이 없느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과 관련돼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이 강연을 한 건 맞는데 한 차례 했고 초청을 받아서 했고 강연료는 한 28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답변은 약간 질문하고 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사실상 이 더 미래 연구소의 이사로 있고
네. 그다음에 강연은 뭐 두 번째죠. 이사로 있는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된 게 아니냐. 본인이 몸담았던 연구소에 대한 관련된 검증을 할 때 제대로 했느냐라는 질문인데 강연을 했는데 28만 원밖에 안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약간 좀 결이 다른 답변이긴 하나 현재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기식 원장에 관련된 논란을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 사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겨레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유령주 급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 정말 발각될 줄 모르고 그렇게 16명이 그렇게 주식을 팔았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직원들 이게 잘못된 배당으로 불거진 이 사건 대체 어떻게 벌어진 거고 왜 그랬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박사, 네. 일단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직원 16명이 있습니다. 배당주를 잘못 입력해서 일단 사고가 왜 벌어졌는지부터 짚어보면서 하나씩 풀어보죠. 그러니까 당초에 사고가 발생된 시점은 우리 사회주 조합원들에게 그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로 잘못 배당을 지급하게 되니까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문제가 됐으면은 그 내용에서 사건을 바로잡고 중간에 정지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네.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배당을 받게 된 그 주당 그 1,000주의 주식을 배당받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받은 금액에 따라서 특정 사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주식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사주 조합원 중에 16명이 실질적인 주식시장에 이 주식 배당받은 주식을 내다 파는 일이 발생을 한 건데 그렇게 시장에 있지도 않은 주식이 501만 주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네. 501만 주가 매도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해서 심리 상태가 흔들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투매 물량들이 같이 쏟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장 초반 주가가 12%까지 급락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관을 비롯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했던 거고요. 삼성증권은 있지도 않은 주식 501만 주가 풀리게 되니까 그거를 기관 투자자들한테 매입을 하게 되고 네. 있는 시장에서 주식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501만 주를 다 사들이게 되는데 또 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엄청나게 거죠.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궁금증은요. 이렇게 다시 풀린 것들을 삼성증권이 사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손해는 삼성증권 회사가 메꿉니까? 아니면 16명 이 직원이 메꿔야 됩니까? 이 16명 직원들에게 메꾸게 하겠다는 게 네. 삼성증권의 입장인 거고요.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손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앞서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자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삼성증권 주가를 보니까 네. 그 당시 지난주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삼성증권이 있게 된 회사 전체의 피해액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건데 이걸 16명의 직원에게 다 물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등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 거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이 쏟아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여러 가지 민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한 네. 게 16명은 팔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도 판 거예요? 아니면은 그 얘기가 없어서 그냥 판 거예요? 세 차례에 대한 공지가 있었고요. 그중에 일부는 팔지 말라는 네. 그 팝업창을 보고도 팔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게 있지도 않은 내 주식을 가지고 팔아서 바로 내 돈으로 예를 들어 수백억 대를 인마이 포켓 돈을 챙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면 견물생심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돈을 바로 뺄 수도 없습니다. 팔고 나면 그거를 현금으로 뽑기 위해서는 이 영업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 기간에 당연히 조치를 취할 거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문제의 의구심을 발생시키는 게 갑작스럽게 500만 주의 물량을 쏟아내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예측하고 선물 거래를 통해서 파생 상품으로 뭔가 이득을 도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현재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득을 보면은- 봤다는 네. 거, 증거는 없고 그냥 추정이 되는 거예요. 추정이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현재 금융당국이 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직원들이 결국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네. 팔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제 다 조사를 하는데 이런 답변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진짜 내게 맞나? 궁금해서 팔았다. 매도 버튼 한번 눌러볼까?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답변을 한 거를 보고는 언뜻 좀 잘 이해는 가지 않았는데 호기심이 작용했다는 네. 겁니다. 사실은 1,000원이 들어와야 될 게 1,000주가 들어왔다. 네. 하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과연 이게 내한테 들어온 게 맞냐. 맞나? 아무런 그 갑자기 모랄 헤러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는 변명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문제는 그 자기 스스로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방금 이제 김명희 박사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9시 반 10시 시간대에 과거 시간대의 주식 거래량하고 이 시간대하고의 차이가 무려 10시부터 11시 사이는 96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자체로서 우리가 지금 조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물거래소에 미리 주가 하락이 5%나 10% 네. 있을 것을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인데, 선물거래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체 자기가 거래량의 15%만 돈을 걸어도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가령 네. 이제 10만 원을 살 것 같으면 15만 원만 내도 15,000원만 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익이 엄청나게 난다라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 그런 부분을 왜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가려질 걸로 생각되고, 또 문제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 사주 배당을 말하면 현금으로 했을 때는 예탁결제원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문제의 시스템 문제. 김기식 원장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눌러볼 수도 있어요. 정말 어안이 벙벙하니까 이게 정말 팔리나 하고 했는데 양이 많죠. 판 게. 한 16명 중에는 애널리스트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매도한 금액이 300억이 넘는 금액도 그거는 호기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측면도 예.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 16명의 매도에 따라서 주가의 엄청난 움직임들이 당연히 본인들이 이 주식에 대한 초보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주식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리고 호기심에 눌러봤다는 사람이 그 300억 넘게 판 직원인지 아닌지도 그건 모르죠. 확인이 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부 직원은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삼성증권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또 해결해야 될 사람이 바로 김기식 금감원장입니다. 관련해서 또 증권사 대표들과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눴는데 김기식 원장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발행 주식 수의 30배가 넘는 소위 유령 주식이 발행되어졌는데 그것이 내부 시스템상 전산적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자본시장 발생의 근간이 되는 투자자의 신뢰를 완전히 실추시킨 사건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희대의 사건이라고도 얘기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내부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기식 원장이 내부 점검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사실 본인도 지금 굉장히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어서 좀 영이 서야 하는데 걱정도 되네요. 정말 논란의 사건 가운데 논란의 인물이 지금 이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더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17개 증권사 사장을 긴급으로 소집했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금감원장이 된 이후 첫 어떤 공식 행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여서 이제 작심한 듯이 굉장히 삼성증권을 강하게 질타를 했죠. 아까도 보셨지만 뭐 희대의 사건이다, 뭐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또 이 아까도 잠깐 자막에서 나왔지만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게 발행된 유령 시장이 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데, 첫 번째로 이제 국민 상식이라는 말이 지금 본인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고, 두 번째로 이 유령 주식이라는 말을 사실 그 전날 그 금감원 부원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기자들이 유령 주식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이제 뭐 좋지 않다, 뭐 네.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금감원장은 유령 주식이라고 이제 말을 한 바로 거죠. 딱 집어서. 굉장히 네.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중징계를 예고하고 이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거취가 지금 논란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식 행보를 하고 거기서 강하게 질타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으로서의 그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어떤 약간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논란이 점점점 더 가중되고 있잖아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빨이 영이 서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말빨이 과연 서겠느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우려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삼성증권 주식을 가지신 분은 뭐 일반 개인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아마 이제 거대한 그 연기금 있잖아요. 결국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노후를 맡긴 기금인데 삼성증권 역시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번 사태 때문에 저기 국민연금은 손해 본 게 없는지도 사실 걱정되거든요. 국민연금이 우리 그 국민의 노후를 지원해주는 자금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네. 저도 이제 알아봤더니 굉장히 손해를 이번에 봤더라고요. 보니까. 봤어요? 예, 국민연금이 이날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니까 네.
그거를 그 사이에 소위 82만 주인데 그게 네. 312억 원에 해당되는 거를 네. 갑자기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손절매를 했죠. 손절매란 게 뭐냐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판 거네요. 불가피하게 파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종의 우리 국민 노후 작업으로 지원해야 될 돈이 일부 손해를 본 셈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하고 교직원 공제 등이 이제는 큰 손들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일단 잠깐 선언했어요. 중단한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지금 굉장히 일종의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인데 어떻든 근데 최근에 그 제 친구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저기에 근무를 해요. 네. 근무를 하는데 며칠 전에 만났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갑자기 500억 이상 되는 액수에 그게 딱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갑자기 다시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뭐 이거를 이 파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예. 근데 보면은 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데 저도 보니까는 저 손해는 그럼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가요? 아까는 뭐 지금 직원들이 다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 돈이 없을 거라는 거죠. 될까요? 직원들이 물어낼 수 있는 범위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저와 같이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개인 네.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본 범위까지는 과연 삼성증권이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이제 물음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16명의 직원이 단순 호기심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직원이 손가락을 잘못 눌러서 일어나는 실수라고 보는 측면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 전체적인 시장의 혼란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한 노력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팻핑거라 그래서 손가락을 잘못 눌러가지고 한 사고냐. 뚱뚱한 손가락. 예, 네. 그래서 손가락을 잘못 눌러 퉁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로만 발 거냐. 자, 이거를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혹시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뭐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있는지까지도 저는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에 의해서 금융이 교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손해보는 사람과 득이 이런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16명의 사람이 이거를 매도한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이러한 유령 주식이 내가 액수를 보니까 28억 원어치를 원래 사원들한테 해야 될 거를 28억 주를 배당하다 보니까 100조 원의 이게 주식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 원의 주식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형성되지도 않은 그 주식을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100조 원의 배달 사고라 그러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이런 유령의 주식이 생길 수 있는 이 시스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시스템도 고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스템인데 거액의 보상이 저는 더 걱정이 더 되네요. 보상이 뭐가 네. 문제냐면요. 지금 국민연금 연기금은 손절매했잖아요. 근데 손절매한 것보다 주식이 더 떨어져 갖고 지금 아예 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삼성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다 피해자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분들도 고민이 났습니다. 걱정하시면서 저희 도직구쇼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신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2면인데요. 여전히 쓰레기 대란이 해결이 안 되네요. 긴급 수거까지 나서긴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전히 지금 이 돈 20억 원이라는 돈을 누가 낼 거냐를 놓고도 지금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네요. 그 20억 원이 뭐죠? 20억 원을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돈이냐 설명해 주시죠. 네.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폐 비닐이 이제 35만 톤 정도가 수거가 된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22만 톤은 고형 연료로 만듭니다.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만들고 나머지 13만 톤 정도는 이제 소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각을 하는 걸 누가 되느냐? 그 비용을 결국 이 폐기 업체들이 여태까지 지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지불했냐면 이제 폐지를 모으면 이제 돈이 꽤 많이 되니까 그 돈의 일부를 써서 이제 자비로 소각을 했던 거예요. 폐지를 팔고 또 남는 돈으로 소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폐지값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이 비용을 낼 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소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부 한 350억 정도고 수도권을 추산하면 그중에 한 20억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조치를 취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형 연료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까 20억이 이제 주민 한 명당으로 하면 100원꼴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경부가 그래서 고형 연료를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잘 만들지 않으면 환경 그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데 그걸 좀 줄여준다는 거예요. 규제를 좀 완화해서 쉽게 고형 연료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소각 비용도 원래는 그 사업장 폐기물로 하면은 좀 비싸대요 소각 비용이. 근데 이걸
생활 폐기물로 하면 좀 싸진다고 해서 소각 비용을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대책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네, 환경부가 그러니까, 네. 더 쉽게 하면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드는 비용, 이 대란의 원인을 봤더니 월 20억 원이 추가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더 이상 못 낸다고 폐업체 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월 20억을 누가 내야 될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렇게 비상체계를 가동을 했는데 여전히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잠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간 수거업체에서 안 하면은 최대한 들어 지자체에서 긴급하게 수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 너 비닐하고 스티로폼 안 걷을 거야? 그러면 너 다 걷지 마. 우리가 다 걷을게.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잖아요. 보면 김수경 박사,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회의에서요, 이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사과하면서, 근데 여전히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누가 이거를 도대체 내야 되냐를 가지고 이제 지자체와 정부와 이제 뭐 그 업체 사이에서 계속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제때제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경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0일이나 있어서 이 대란이 발표된 직후로 10일이나 있어서 이런 대충의 규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조속히 되지 않고 그 사이에 쓰레기는 계속 방치되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속 대중문화. 오늘도요, 스포츠 동아의 윤여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여수 기자님, 보니까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배용준 씨, 네, 또 박수진 씨 부부 딸을 낳았다, 둘째 딸을 낳았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네요. 예, 어제 새벽에 서울의 강남의 한 병원에서 딸을 낳았고요. 산모와 아기 다 건강하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또 배용준 박수진 씨 부부는 2015년 7월에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이듬해 10월에 이제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어제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딸 낳은 소감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소속사 통해서도 많이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더 추가된 낳았다 외에는 좀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그 작년에 불거졌던 논란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연예인이 뭐 그 출산을 하고 아기를 갖는 게 뭐 대단한 뉴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큰 논란을 한번 겪은 뒤라서 이번에 둘째 딸을 낳으면서도 여전히 뭐 당시에 그런 논란들이 이제 다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당시 그 작년 11월에 이제 첫 아이를 낳고 그 대형 병원의 한 대형 병원의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박수진 씨가 병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네.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특혜를 받았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당시 그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다른 산모들이 잇따라서 그 특혜 논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SNS를 통해서 밝히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요. 특히 또 관련 그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그 의혹을 좀 풀어달라, 이런 청원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박수진 씨가 그 다른 산모 혹은 그 신생아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인큐베이터를 사용했고, 또 그 신생아 중환자실의 그 부모나 뭐 매니저 이런 분들이 면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면회를 했고, 또 수유 역시도 그런 특혜 속에 생활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출산에는 그런 논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도 또 네.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돌직구쇼를 통해서 그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소속사와 그러니까 배용준 씨가 이렇게 운영하던 소속사 SM과 이제 그 합병을 했는데, 관련돼서도 굉장히 뭐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보도될 때도 해도 이 인큐베이터 특혜 논란 때문에 배용준 씨가 많이 심신에 지쳐 있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어요. 예, 그 키스트를 설립한 게 2004년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그 사업가로서 역량을 발휘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네.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에 자신의 지분 25% 가량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150억 정도를 받게 됐고, 나머지 350억 원 가량은 그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지분을 갖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 부인 박수진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좀 피곤해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신이 운영해왔던 그런 소속사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배용준 씨는 2003년에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윤사마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일본에서는 아주 뭐 추앙받는 그런 한류 스타가 됐죠. 이후에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그 매니지먼트 또 영화 드라마 제작사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일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키스트라는 회사가 아마 부채가 거의 없고 현금 자산이 많은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한류 시장이 좀 위축이 되고 또 김수현 씨라는 그런 키스트 소속의 최대 스타가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큰 화제가 됐었는데 역시 뭐 매출도 수천억 원대가 됐죠. 근데 중국 시장 역시도 한알령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고 해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역시 그 논란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해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용준 씨 이제 등려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도 전해주실 텐데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방송을 보면은 저는 가장 요즘 즐겁습니다. 두 번째 인물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소개해 주시죠. 개그우먼 이영자 씨 얘기입니다. 이영자 씨가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먹방, 이른바 음식을 먹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누리꾼이나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이제 데뷔를 한 이후에 27년 동안 지금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보니까요 무슨 이영자 영자 미식회라는 표현도 있고요. 맛비게이션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영자 씨가 추천하는 음식점, 휴게소 음식점들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들이 그냥 자자하더라고요. 음식업계의 잡스 혹은 호킹 이런 별명까지 스티븐 호킹. 그런 별명까지 얻고 있고 이영자 어록이라는 것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 본 사람은 잊어도 한 번 먹은 음식은 잊을 수 없다. 이런 그리고 이제 충청도 출신인데 여전히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그런 의성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첫 맛은 설레고 마지막 맛은 그립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먹을 때마다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시더라고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휴게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이 먹어본 음식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소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맛깔스럽게 또 먹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조예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적절한 소개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휴게소에서 소개한 그런 음식들이 오후 일찍 아마 품절이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보니까 품절 합니다. 이렇게 안내문까지 지금 붙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날이 아니면 이제 못 먹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 근데 저 TV를 봤는데 굉장히 맛에 대한 평가 설명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혹시 보시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맛이 없는데 가서 맛있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름의 소신도 있더라고요.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 맛있다고 하면은 본인의 평가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길 왜 맛이 없으면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만 쓰고 가고 정말 맛있는 데는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영자 씨 사인이 있다고 다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7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아마 가보지 않은 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타면서 이제 휴게소에 들러서 자신이 직접 먹어봤던 그런 것들에서 자신이 이제 실제로 좀 검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로 이영자 씨는 음식 노트, 맛집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먹어봤던, 찾아갔던 그런 식당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휴게소 음식을 좀 소개해드리는 부분도 아마 감히 말씀드리면 좀 믿고 드셔도 되는 음식들이 많지 않을까. 오죽하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사 인사를 지금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출이 200% 올랐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점심때 가까우는데요. 저희 식욕을 자극하고 계신 이영자 씨 소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도요 신문 속 대중문화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요 잠시 뒤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가 준비한 노래는요 비틀즈의 I Will입니다.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5위입니다. 해리 왕자 다음 달 중순에 여배우
메건 마클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결혼 선물 주지 마세요. 그 대신 자선단체에 기부해달라 이렇게 또 호소를 해서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해리 왕자는 과거에 아프간전 참전한 경험 때문에 참전군인 트라우마 치료에 관심이 많다고 하고요. 이 마클 역시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는데요. 결혼식도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네요. 네. 오늘도요, 가슴 뛰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